매너가 정치를 만든다. 여의도 킹스맨.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아, 오늘 분위기 참 좋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지난번에는 청담동 테일러샵에서 저희가 했다면 오늘은 강남에 있는 역삼동의 바버샵. 한국말로 할까요? 이발소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먼저 멤버들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아하게 짠 한번 할까요? 자, 그러시죠. 야. 킹스맨을 위하여. 자, 오늘 멤버 3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식 직설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제 왼쪽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원석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머리 파마를 하신 건가요, 지금? 예, 지난 토요일 날 예. 귀하다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뭐 좋은 활약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품격 있는 또 토크 기대를 해보겠고요.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유일하게 포도 주스를 마시고 있는 김성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먼저 장소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르파비용 바버샵입니다. 강남 역삼동에 있고요. 저는 이런 분위기를 처음 와봤는데 다들 머리 어디서 하시나요? 동네 미장원이죠, 보통. 동네 미장원? 아, 그렇군요. 선거 때 지지자 미장원. 아, 선거 때 진짜 미장원. 저는 좀 미용사분들하고 예. 잘 안 맞아요, 저랑. 그래서 아, 별 그 머리를 하러 와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시간 날 때 아무데나 그냥 가서 하는 편입니다. 아무데나 하는데도 이렇게 스타일이 나오나요? 아, 머리가 원래 이렇게 자라서 아, 이건 파마하신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제 머리. 아, 원래 이러세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 파마를 좀 하고 싶은데 예. 그 미용사분한테 파마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잘 안 해주세요. 그냥 당신 머리대로 살아라. 스타일링 하시면서 그냥 해서 살아라. 이 머리가 파마하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파마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예. 돈을 벌고 있는 거네요. 타고난 대로. 뭐 그렇게 남들은 돈 써서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계산할 수 있죠. 김성회 대변인은 제가 듣기로 지금 염색을 본인은 하고 싶은데 손혜원 의원 전 의원께서 긋고 말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고 싶다까지는 아닌데 예. 제가 그 직장을 다니던 당시에 염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한테 걸렸는데 한번 예. 요즘 젊은 남자들이 흰머리 하는 게 대세다. 아. 스타일을 살리려면 염색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염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예. 뭐 그것대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돈이 굳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되다 보면 수치 자꾸 줄어서 예. 머리에 뭔가 화학적인 고통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일단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흰머리가 약간 그 강경화 장관이 흰머리로 한번 쫙 뜨면서 강남의 그 아주머니들이 한동안 흰머리 염색하는 게 유행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과거에. 근데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 모시고 같이 있었더니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게 2살 차이 나는 사람을 보이지 않지 않냐고 세게 한번 제가 먹었는데 당분간 염색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미용실은 보통 어디 다니시나요? 그냥 지지자 있는 시장에 있는 미용실 다니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지지자 있는 미용실이 최고의 미용실이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르파비용 바버샵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대북 문제. 일단 오늘이 지금 녹화일이 6.15 20주년이에요. 6.15 20주년인데 북한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아무런 뭐 언급, 성명을 내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좀 조촐하게 지금 워낙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려볼 북한이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김성회 대변인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평창 올림픽에 김여정 부위원장이 뭐 참석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해빙 모드가 시작이 돼서 상당히 달아올라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예.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평생의 소원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예전에 80년대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친북 인사들,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친북 인사들로부터 그때 당시 들었던 얘기도 그 당시에도 뭐 미국을 어떻게 뭐 때려잡자 이런 게 아니라 미국과의 뭐 소위 말하는 조미 간의 관계 개선이 가장 큰 관심사라면서 그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미국하고 조선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문제를 참 잘 보살펴달라는 얘기를 했을 만큼 그래서 전 이번에 기대가 되게 컸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중간에서 롤을 하겠다,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개성공단에 그 컴퓨터 한 대 들여놓는 문제조차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데다가 또 이 북한은 특히나 수령의 말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북미 관계에서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경제를 그러니까 핵은 이제 그만하고 경제 쪽으로 돌리겠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짜증이 폭발한 게 아닌가 짜증이 폭발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원석 의장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왜 뭐 그런가요, 지금 도대체 이게? 최근에 전단지 뭐 풍선 이건 이게 이슈가 됐는데 그거는 사실 북으로서는 일종의 이제 명분이자 빌미를 삼는 것 같고 북핵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미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북미 관계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굉장한 어떤 그 두려움 속에 방어적인 어떤 태도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이 핵 개발에 나선 것도 결국에는 뭐 리비아라든지 또 이라크라든지 이런 어떤 미국의 적대국들의 운명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핵 개발에 나섰던 거고 저는 여전히 북한의 기본적인 이 전략이나 혹은 전술에는 이 기본 사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노이 그 노딜 이후에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성애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대내적으로 이게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면서 사실은 인민들한테 뭔가 경제적 성과를 보여줘야 지금의 이제 통치 기반이 훨씬 더 공고해지는 건데 그것도 갈 길이 굉장히 멀고 그렇다 보니까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 판단에서 최근에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언사와 더불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약간 소강 국면이 아닌 뭔가 다시 냉각 국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뭐 북도 사실은 저렇게 그 호전적인 언사나 내지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폐쇄 내지는 최근에 폭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얻을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어쨌든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물론 이제 의지하고 현실은 늘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한 걸음 나가지 못한 건 분명하지만 다시 이제 고립을 선택해서 실제 본인들이 얻을 건 없고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연말인데 연말 뭐 대선까지 트럼프가 북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이 저렇게 그 도발적으로 나오는 그 배경은 이해하겠지만 예. 결코 그게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혹은 지금 북한의 고립적인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쨌든 한동안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이 상황을 좀 풀려면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어떤 파국까지는 안 가야 되고 그 점에 있어서는 북도 좀 진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정수씨 편집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와가지고 뭐라고 표현은 뭐 요사를 그렇게 떨더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인 그 비난을 해가지고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야.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글부글 끓거든요 지금. 그 옥류관 주방장의 말이 뭐 중요한 건 같지는 않고요. 예. 중요한 바로는 김여정이 왜 그랬을까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김여정 씨가 그동안 남북 그 화해 국면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그 소위 여성스러운 리더십, 좀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남북관계의 일종의 좀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왔던 분인데 네. 이번에 성명을 보면 그 김여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과격한 언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성명을 보고서 나경원의 빠루가 생각이 났어요. 나경원의 빠루요. 작년에 그 패스트트랙 그 폭력 사건 때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빠루를 들고 인증샷, 일종의 저는 그 아주 의도적인 인증샷이었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기는 민주당에서 쓴 빠루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들고 나와서 인증샷을 찍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 나경원이 쓴 빠루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미지인데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나경원이 든 거예요. 이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빠루를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 네. 팩트는 사실은 국회 사무처가 든 바. 국회 사무처였죠. 또 팩트는. 굉장히 좀 상냥하고 부드럽고 소위 여성스러운 이미지, 굉장히 친절한 이미지로 지역 주민들의 좀 사랑을 받아왔던 분인데 이분이 중앙정치 무대로 들어서는 순간 굉장히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왔죠. 저는 김여정의 이 그 변화된 태도에서 약간 김여정 씨가 북한 정치 내부에서 뭔가 차지하고 있는 그 포지션이 좀 달라졌다 이런 기류가 좀 느껴져요. 그 북한 공산당하고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간에 좀 그 서로 통하는 좀 공유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는데 문화가 있는데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조직에서는 여성 정치인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그 남성다움을 과시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카키색 옷을 입고 어울리지도 않는 그 군대 사회를 한다든지 이것과 어떤 김여정의 성명, 뭐 나경원의 빠루 이런 것들이 저는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여정이 북한 내부에서 뭔가 이제 좀 핵심 그 권력층으로 진입을 하려는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김정은의 그 건강 이상설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그 김여정의 역할은 굉장히 주변적인 역할이었다고 보면 이제는 일종의 그 김정은 그 아들의 어떤 좀 그 섭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정은의 유고시 지금 아직은 아들은 많이 어리기 때문에 10대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네, 그런 유고까지는 상황. 아니더라도. 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어떤 북한 내 내부의 위기들 어떤 뭐 지금 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믿을 거는 혈육밖에 없다. 백두혈통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전면에 나오고 더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이게 이제 지금 북한 내에서 공식적인 지위가 통전부 부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뭐 통전부장일 텐데 그러면 이제 대남 전략을 총괄하는 자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인 지위에서 이 지금의 적대적인 성명이나 이런 거를 내고 있는 건데 그에 비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조용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뭐 지금 하는지 아예 안 나오죠. 아니 그리고 이제 뭐 북한 내부에 이러저러한 회의에서 보이는 모습과 그 이미지와 지금 이제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북이 보이고 있는 호전적인 이미지 그걸 이제 일종의 이제 배드캅 역할을 김여정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물론 이제 북한 내부 권력 관계나 내부 권력 지역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백두혈통이라는 그 내부에 그런 어떤 지도체제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지금 얘기했던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굉장히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노이 그 회담 갈 때 보세요. 김정은이 정차 중에 담배 필 때 재떨이 들고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김여정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과 이 대남 전략의 총책으로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극단적이고 호전적인 그 언사를 하면서 그 내부의 리더십을 과시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모순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냐? 사실은 북한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봉건적인 사회고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이라는 게 그 사회에서 실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뭐 백두혈통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드러난 모습으로만 보면 굉장히 사실은 상반된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한쪽에서 굉장히 아주 그 강한 그런 그 이 리더십의 이미지를 보이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 최고 지도자 앞에서는 재떨이 들고 또 펜 갖다 주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게 통상적인 우리 민주사회에서 보면은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인 건 맞아요. 자, 일단 북한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 분이 이제 나름의 시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느냐,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수 진영, 특히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는 지금 국가 원수가 모욕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언제까지 북한한테 오냐 하면서 얘기를 들어줄 거냐. 뭐 하태경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북이 노리는 거는 대북 전단지가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강한 얘기를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또 KBS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교류 협력 추진을 70%가 또 찬성한다. 그리고 대북 전단은 60%가 반대한다. 뭐 이런 여론도 있어요. 일단 어떤 식으로 정부가 좀 해법을 해야 되는지 먼저 박원석 의장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근데 북이 저렇게 나오는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굉장한 기시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 저런다 그래서 우리도 긴장을 높이는 방식으로 갔을 때 그게 우리 안보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 좀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보수 정당이 얘기하는 해법이라는 건 그냥 똑같아요. 지금까지 이 북을 너무 만만하게 늦춰졌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여서 다시 이제 긴장을 높이는 걸로 가야 된다. 군사적 긴장까지를 포함해서. 근데 그걸 통해서 얻을 건 없어요.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교훈이었잖아요. 그래서 저건 저거대로 두고, 다만 이제 끊임없이 북이 이걸 통해서 뭐 군사적 도발로 간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설득하고 그런 설득의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지난 판문점 선언 2018년도에 그야말로 선언이죠. 근데 그 이행을 위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조금은 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과감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 아니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혹은 금강산이라든지 그동안에 여러 차원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그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 보기에는 뭐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불만을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대체로 지금 이제 이른바 동맹파가 그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뭐 사전 합의나 혹은 미국의 승인 없이 뭔가 독자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소극성을 갖고 있어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 정도만 조금 다른 입장에 서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외교안보 라인을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군사적인 충돌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군사적 충돌은 안 된다. 지금 통일부에 대한 각종 뭐 질책이라고 해야 되나? 특히 전문가 그룹들은 통일부가 지금 뭐 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뭐 한미 워킹 그룹 지금 이게 오히려 그런 그룹들이 작동을 하면서 미국 눈치만 너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까 하태경 의원이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나라의 수장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이 삐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역지사지로 생각해 솔루션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대북 전단이 뿌려지는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것의 효과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모욕을 주는 것 이상의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적 시각에서 보면 미국에서 어쨌거나 이 북한을 흔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싱크탱크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예산 실제로 풀어요. 이거 이제 누가 먹느냐 싸움인데 뭔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타격을 가는 쪽에 돈을 아무래도 더 주게 되겠죠. 그래서 전 이 전단지 살포가 이게 이 북한의 자유를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그 경제적인 수단으로 채우기 위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못하게 하는 게 맞겠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또 같은 얘기인 건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20대 남성의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중 있게 들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부딪히는 게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게 부딪히면 시원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도발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뭐 도발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참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냉정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먼저 도발하면 안 되지만은 저쪽의 도발, 특히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는 있겠다. 정수식 편집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해법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사안이라서 그런지 너무 진지해지는 우리가 그런가요? 진지할 수밖에 없긴 한데 저도 진지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막으시는 거예요. 진지한 얘기 말고 좀
그래요. 아니 뭐 대북 강경론자들의 어떤 그런 주문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뭐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그 이번에 그 전단지 날린 탈북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극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분들의 생존 전략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예를 들면 뭐 종편에 나와서 매일 그 어떤 북한을 희화화하거나 좀 대상화하면서 그 강한 발언들을 통해서 어떤 본인의 그 스피커를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보면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안착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하태경 의원의 말이나 어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대북 강경책을 주문하는 그 어떤 그 정치적 그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목소리들에 부응한 행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의 그런 그 북한을 대상화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런 것들을 그 정치권에서 수용하고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봐요.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저는 통합당의 이번에 그 태영호 씨의 공천이라고 봐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예전에 그 사북청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이승만의 의도와 저는 뭐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난달인가요? 그 김영춘 의원의 보좌관 중에 그 조경일 씨라고 그 탈북민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한겨레 기고글을 하나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정투쟁이자 신뢰투쟁이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갖고 있는 스피커가 생각보다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어떤 그 공적 발화를 할 때는 그 본인의 어떤 발화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탈북민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기 힘들어서인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렇다고 그런 과격한 발언들을 하면 오히려 남한에서 정착하고자 지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어떤 편견이 더 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전단지를 날린다거나 어떤 그 북한을 좀 희화화하는 그런 그 발언들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발언들이 그 탈북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책임에 대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전단지 살포가 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거와 같은 개념으로 선전하려고 하는 거면 조용히 날리면 돼요, 조용히. 근데 이분들은 실제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되게 하는 목적보다 자신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목적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어떤 탈북자가 증언을 했지만은 그거 하나 날리는데 뭐 얼마씩이다. 15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이제 실적이 돼가지고 NED 그 미국 해외홍보처에서 뿌리고 있는 이런 돈들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전미 민주주의 기금. 네,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죠. 이거는 전혀 지금 뭐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좀 이 억제시키고, 그리고 뭔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법으로 하자, 이런 최근에 논의가 있는데. 근데 이걸 법으로 할 문제인가 싶어요. 거기에 관해서 한마디만. 드론 협회고 뭐고 많잖아요. 근데 지금 현행 법상 그 지금 날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비행 물체를 날리는 행위 자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법을 더 만들 게 없이 현행 항공법상이었나 하여튼 이 불법 하여튼 이걸 띄우는 것을 못하게만 막으면, 그러니까 동력이라고 하더라도 기구도 그럼요.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속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판을 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이재명 그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서 어쨌든 뭐 현행범 체포라도 해서 막겠다. 근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아니면 뭐 경찰이든 이런 공권력이 막을 수 있는 그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막으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또 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자는 건 오히려 이 문제를 너무 키워주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법으로까지 그 만들어서 제재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냐, 좀 째째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게 그 갈등이 크게 좀 한 두 종류인 것 같은데, 하나는 어떤 그 시민의 자유로운 그 어떤 집회 결사의 그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그들의 자유로 인해서 그 대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외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 대립각에서는 약간 그걸 근거로 제재하는 건 약간 그 한국 사회, 그 북한과 구별되는 그 민주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또 다른 갈등의 축이 이게 접경지대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 그들의 어떤 그 실질적인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건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에서 그런 이번에 김여정 씨의 발언 이후에 어떤 일부 군사적인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야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입장이지만 바로 그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위협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그 탈북자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가, 이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돈은 뭐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돈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위협은 다른 사람이 받는, 이런 좀 모순된 문제도 좀 뭐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 실제 총알이 날라들었던 경험도 있고 연평도는 폭격을 받았던 있었고, 경험도 있고 예. 그 경험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저건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될 행위예요. 근데 요즘 삐라 뿌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70년대도 아니고. 여론조사 인용하셨잖아요. 한 40% 정도가 그 북한으로 전단 날리는 거 찬성하는 여론이 있다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 삐라를 직접 보신다면 저는 좀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해요, 사실은. 그리고 좀 막 합성을 해놨는데 리설주 여사와 뭐 다른 사람은 약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막 합성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합성으로 들어간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삐라가 동네에 돌아다녔어요. 북한에서 살포한 삐라를 그걸 주워서 경찰서에 가면은 뭐 공책도 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삐라를 발견했을 때 그 어린 마음에도 참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만 생겼지. 이걸 보고 나 북한이 되게 좋은 나라네, 뭐 넘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저희 때만 해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이번에 날린 그 전단을 받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남한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로망 같은 게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은 돈만 빼가지 삐라는 안 본답니다. 거기 묶여있는 달러만 빼. 그리고 사실 한국 드라마 다 아름아름 다 본대요, 이미. 그걸 뭐 실적 모르는 게 아닌데 그 삐라를 보고도 도대체 얼마나 뭐 귀순 생각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좀 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소득 얘기를 좀 화제를 좀 전환을 해서 무거워요. 무거운가요? 그 가볍게 발랄하게 좀 해보죠. 기본소득을 발랄하게 우리가. 이건 기본소득을 소주 마시면서 해야 될 얘기지. 소주 마시면서 아까 술을 좀 바꿔주세요. 자, 기본소득. 지금 뭐 정치권의 기본소득 전쟁이 붙었습니다. 일단 정의당은 참전을 안 하고 있고 열린민주당도 직접적으로 참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직접 정치권 인사가 아니시니까 좀 모두 까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자유롭게 까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먼저 김성애 대변인부터 지금 그 여러 이제 이재명 지사,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박원순 시장, 뭐 그다음 안철수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단 총평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독재자라면 한 달간 관련 논의를 일체 발설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고 온 다음에 확실히 본인 입장 정해서 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답답한 것은 지금 저만 해도 100만 원 받았어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건 국가가 저를 지원할 목적으로 준 돈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꽁돈이 생겼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나라님이 주신 돈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돈을 8월까지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흥청망청 쓰라고 준 거거든요. 즉 경기를 억지로 부양시키는 경기의 마중물 효과로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예전까지 전례가 없으니까. 근데 이 실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즉 이것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저는 정의를 하고 들어왔다고 보는데, 물론 이 정의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많이 흩어졌습니다만, 여기 갑자기 기재부가 이걸 이제 복지의 논의를 끌어들여서 뭐 하위 70%만 주니 어쩌고저쩌고 이제 몰아서 이제 지나간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받아서 뿌듯해졌단 말이에요. 저도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제빵기구도 사고 뭐도 사고 평소 같으면 안 쓸 돈을 썼어요. 저는 그게 국가가 저한테 준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 맨날 빵을 만드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 그래서 시장에 가서 평소 같으면 절대 사지 않을 제빵기구와 식빵 뭐 이런 틀과 이런 거 다 사갖고 와서 흥청망청 이제 돈을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평소에 돼지고기 먹으면 요즘 같으면 이제 시장 가서 한우 사다 먹고. 나한테 좀 써. 아예 우리 박원석 기자님께서는
세대주가 사모님이셔서 우리 세대주가 한 움켜쥐고 푼도 안 지금 가. 여기에다가 왜 정치인들이 특히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서 기본소득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명칭을 쓱 바꿔서 국민들이 지금 말하면서도 저도 할 때마다 몇 번 생각하고 얘기해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은 건데 이게 어디 가면 긴급 재난 수당이 돼 있고 어디 가면 긴급 기본소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상의 문제가 하나 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어쨌거나 긴급 재난 지원금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본소득, 그러니까 모든 이 복지 제도를 뭉뚱그려서 그냥 인당 얼마씩을 확 주자, 인당 한 200만씩 주자, 이런 건데 지금 이재명 지사 여기는 또 지고 있는 복지 제도를 다 주는 선에다가 플러스 1년에 30만 원씩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기본소득하고 너무 멀다. 1년에 20만 원. 20만 원. 예. 20만 뭐 하여튼 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이랑 너무 멀다는 얘기.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없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건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여기 박원순 시장은 도대체 기본소득과 왜 전국민 고용보험을 대립항으로 놓고 네가 틀렸으니까 내가 맞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차를 사는데 기아 K5를 살까 현대 소나타를 살까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시계는 누가 말해도 롤렉스지.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꺼내서 이것을 싸움을 붙여서 지금 그나마 이 추경자면서도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아젠다로 자꾸 올리려고 하고 있는 틀에서 이 두 개가 대립항으로 보이는 게 만든 것.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벌어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컨셉을 좀 정확히 잡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래서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소득을 먼저 실시하자는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는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려고 해도 무슨 얘기인지를 한마디도 알아들 수 없는. 그러니까 청년 수당을 주거나 아동 수당을 주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또 왜 기본소득이 되는 건지. 예, 그래서 한 달 정도 논의 좀 다 쉬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 락다운, 셧다운하고 한 달 동안 집에 갇혀가지고 공부하고 와. 일정 좀 정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편집장님은 어떻게 이 지금 최근에 이 논쟁들을 보면서 저는 하도 난타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좀 모두 까기는 너무 그러니까요. 잘하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면을 그래도 좀 보자면 좀 뭐 말잔치 때문에 좀 국민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치인이라는 그 직업이 그 아주 완성돼 있는 어디서 그 공장에서 찍어낸 완성품을 가지고 국민 앞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뭐 본인이 동의하는 어떤 지점을 찾아서 그것들을 국민들한테 소개하고 그러면 일단 그 좀 그 논의가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한 몇 년간의 한국 정치를 돌이켜 보면 뭔가 의제가 실종됐던 정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기본소득 혹은 뭐 어떤 뭐 그린 뉴딜 이런 의제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이제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제 중심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정성이 확인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봐요. 지금은 뭐 정치적 수사로서 구호로서 외치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은데 누구의 기본소득이 진짜 진정성이 있고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시점이 이제 그 구체적인 증세안을 제시했을 때 그때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진짜 어떤 정치적 구호로 제시한 건지 아니면 진짜 끝까지 밀고 나갈 의지가 있구나. 언급하신 여러 정치인들이 내놓은 안들을 보면 뭐 월 20만 원에서 뭐 3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돈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증세에 대한 이야기는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좀 뭉개면서, 예를 들면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같은 분도 무슨 뭐 소득세 감면을 좀 축소하지 뭐, 그리고 뭐 복지 세출을 조금 조정해보지, 그러면 요 정도 만들 수 있어.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건 기본소득의 의미랑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근데 이 논의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증세 안에 대한 그 어떤 요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고, 그때 이제 뭔가 뚜껑이 열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마중물로서 그냥 어떤 그 마중물 역할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있는 그 뉴스톱에서 한 3년 전부터 소개를 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미래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좀 어느 정도 내용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기본소득이 이 우리 한국 사회 문제점을 다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의당이 좀 뭔가 말씀하실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좀?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 그 김종인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종인의 네. 힘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주장한 지는 오래됐어요. 2017년 대선에서도 들고 나왔었죠. 근데 이게 이제 총선 이후에 코너에 몰렸던 미래통합당이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를 만들면서 단박에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로 시선을 주목시키고 이거를 정치권의 의제로 밀어 올렸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이 경륜이라는 게 저는 이런 거다 싶은데, 근데 구체적 내용은 없어요. 그분이 어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슬쩍 발을 빼요. 이거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연구해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분의 특징이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런 논쟁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좀 아까 우리 정 편집장도 얘기하셨지만 의제 없이 정치공학만 난무하는 이런 그 정치판보다는 어쨌든 대권 주자들의 뭔가 이제 기선 잡기 경쟁이긴 하나, 그 배경이. 그러나 그게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거는 한결 이제 이 발전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환영하고, 다만 이제 기본소득 논의를 할 때 이게 막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기본소득은 좋은 거다 이렇게 의제를 붕 띄워놓는 방식보다는 실제 그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기본소득이 이렇게 뜨게 된 배경에는 우리 김성애 대변인이 아까 모두의 얘기를 했지만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해서 뭔가 단기간이지만 소비 효과가 굉장히 컸고, 또 뭐 우리 이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들이 반짝 지금 효과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거네. 이거를 그냥 계속 그 보편적으로 한다면은 참 좋겠다. 이런 발상에서 이걸 얘기했지만, 근데 재난지원금 한 12조 풀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1년 내내 풀려면은 돈이 얼마가 됩니까? 한 130조 돼요. 지금 정도 규모로 준다 그래도. 그러니까 20만 원씩만 줘도 120조가 들고 30만 원이면 주면 18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과연 우리 지금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한편으로는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아까 얘기했지만 증세 없는 뭐 기본소득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 그건 아마도 이제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니라 제한적인 뭐 청년 수당이나 혹은 뭐 문화예술인에 대한 뭐 기본소득이나 농어민에 대한 기본소득이나 그런 걸 하자는 얘기일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증세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지사는 이걸 이제 한사코 경제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의미가 뭔지를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먼 미래에 인간이 더 이상 노동력으로 기능할 수 없는, 즉,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 부분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인간은 이제 소비하는 인간이 돼야 되는 이런 사회가 왔을 때 경제를 유지하려면 뭔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은하철도 999에 보면은 그 철이하고 메텔이 가려고 하는 데가 완벽하게 다 기계화가 돼가지고 사람도 신체가 일부가 기계화되고 이렇게 노동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사회로 그려지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너무 먼 미래 아닌가? 그렇게 대체되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도 그건데, 너무 먼 미래의 얘기를 가까운 미래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이 경기 순환 정책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고질적인 이 수요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으로 국민들한테 일정한 소득을 분배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재난기부 지원금으로 인해서 경기가 돌아가듯이 이걸 이제 영구화시키고 영속화시킨 이런 대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한마디로 이제 아주 적극적인 분배 정책이거든요.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분배 정책이 되려면 거기에 자본은 어떤 기여를 할 건가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로봇세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법인세를 통해서든 혹은 뭐 요즘에 데이터세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본은 어떤 기여를 할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걸 경제정책이다, 뭐 적극적인 분배 정책이다 얘기하는 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이재명 지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기 영합적인 그 방식으로 사고가 좀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덜 솔직해지고 있구나 이분이 예전에 비해서 이런 느낌이 들고요. 원래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그 독일에서 처음 논의가 됐는데 우파들의 기획이었습니다. 그 복지국가가 너무 비대해지니까 그 복지국가를 줄이고
대신에 이제 아예 그냥 돈으로 주자. 예. 그리고 이 복지 전달 체계니 뭐 내지는 사회 서비스니 사회 수당이니 이런 것들은 좀 축소하자. 이게 이제 우파들의 교육이었고, 그래서 프리드만 같은 사람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표하고 있거든요. 음해소득세 뭐 이런 네. 부분들을 그래서 두고 아마 이제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 등장하면 그걸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 서비스나 이런 것들 중에서 아주 필수적인 거, 국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만 남기고 대폭 축소하자. 대신에 국민들한테 돈을 주자. 그래서 그 돈을 쓰게 해서 경제를 돌리자. 이런 식의 논의로 갈 텐데, 그건 뭐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기본소득 구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좌파라기보다는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쨌든 지금의 복지 체제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더 하자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아주 그 실질적인 생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수준의 기본소득을 주기는 어려울 거다. 이미 지금의 복지국가가 상당 정도의 그런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또 뭐 상병수당이라든지, 아직 이제 서구 복지국가는 도입되어 있지만 우리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그리고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이 비경활 인구에 대한 수당, 예를 들자면 뭐 그 청년들이라든지 혹은 뭐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수당들이 제공된다면 사실상 그게 기본소득과 별반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나타낼 거다. 그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이 저런 식의 논의 구도를 잡는 건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을 대립항으로 둔 게 아니고 본인과 이재명을 대립항으로 둔 거예요, 그냥. 최근에 이제 홍기빈 박사가 그런 표현을 했던데, 기본소득이 유토피아라면 예. 이 전국민 고용보험은 잠정적 유토피아다. 유토피아로 우리가 못 간다면 잠정적 유토피아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 더군다나 코로나19처럼 지금 이렇게 그 고용안전, 이 고용에 커다란 어떤 그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전 모든 취업자를 이 고용 안전망 속으로, 실업 안전망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진전이거든요. 그게 상당 부분 기본소득적인 의미와 효과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국형 실업 구조를 더한다면 이게 상당 부분 기본소득의 발상을 담고 있는 거여서, 기존 복지제도나 복지국가하고 기본소득을 너무 분절적으로 보지 말자는 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복지국가의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실질적인 입구를 찾을 수도 있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먼저 해야 되는 논의는, 일단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죽고 있잖아요. 실제로 살해당하고 있거든요. 자살하고 있고 살해당하고 있고 굶어 죽고 있고 얼어 죽고 있고 한 게 지금 엄존한 현실인데, 그 노인수당 30만 원도 못 주는 나라에서 무슨 기본소득 얘기를 꺼낼 수 있는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다른 데는 모르겠고, 정말 다른 게 다 어려우면 노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복지망은 깔아놓고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양의무자 제도가 아직도 폐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지금 이런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인들의 실제 공공부조가 제공이 안 되고 기초생계비가 제공이 안 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명목상으로는 자녀가 있으니까. 일촌 이내에 직계 혈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는 지난 한 10년간 얘기를 해왔는데, 정말 이 정부에서만큼이라도 이 부양의무자 제도는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또 이게 상관이 없어요. 아직도 5인 미만 사업장과 자영업자들에겐 해당도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물론 이제 뭐 가깝게는 특고를 포함해서 이러면 보험부터 시작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제시해주는 정도부터 시작은 해볼 수 있겠는데, 자영업자까지 폭이 넓어지려면 거꾸로 최근에 이제 또 재밌는 건 박원순 서울시장 50만 원씩, 40만 원씩이었나요? 주는 것도 본인이 다 이 포기각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재산 상황을 시에서 다 보살펴 보시고 조건 허락하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에 대한 저희가 좀 이게 배려가 낮아진달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프리랜서도 그렇고 국가가 통장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면 아마도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지. 그래서 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업장을 더 확대하고 이 기초 체력을 키우고 나서 좀 중국 과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너무
최상급 과정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갖춰진 수준에 비해서. 국방부터 지금 아니, 생각을 이건 내가 한다. 조금만 더 붙을게요.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1인 사업장도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각지대가, 제도의 사각지대가 너무 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는 이런 고용 그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기 사용자 찾기가 어려워. 이런 사람들 다 배제돼 있고, 자영업자는 지금 임의 가입을 할 수 있어요. 50인 미만의 가지고 있는 50인 미만의 종업원 수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임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보험료가 더 비싸요. 훨씬 더. 노동자들은 지금 노동자 사용자 0.8씩 내가지고 1.6% 여유를 두고 있는데, 이분들은 2.24%를 혼자 내야 되고, 그리고 혜택이 폐업을 해야만 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이 별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유인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하려면 지금과 같은 고용 기반의, 임금 기반의 고용보험 제도가 아니라 소득 기반으로 바꾸자. 소득 기반. 그래서 자기 소득에 기초해서 사용자가 없어도 자기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한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에 걸쳐서 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사용자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다 일단 가입하도록 하고,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에 기초해서 하는데,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논의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고용보험 제도는 상한액이 있어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국세청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신고 소득에 기초해서 이 보험제도를 가입하도록 해도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모랄 해저드가 별로 없어요. 상한액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파악 문제 너무 따지지 말고 일단 가입하게 해서, 근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일단 뭐 문화예술인 했으니까 특구하되 업종을 쫙 해가지고 지금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 있는 9개 업종인가 있거든요. 거기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용자성을 좀 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사람들은 나중에 하고, 자영업자 맨 나중에 하고, 이러면은 이게 부지할 세월입니다. 그래서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로 가려면 그냥 한꺼번에 확 가야 된다. 그래 봐야 돈 그렇게 많이 안 든다. 정부가 이제 재정 지원을 조금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매너가 정치를 만든다. 여의도 킹스맨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 진지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렇게 진지 안 하려고 정치 토론에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100분 토론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진지하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러면 안 그러게 말이에요. 말씀 듣고 저도 화가 나는데, 그 고용보험을 저도 그런 이유로 가입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이잖아요. 유인이 없어요. 예. 내가 이거 가입했을 때 내가 만약에 몇 년 뒤에 폐업을 해서 돌려받을 그런 어떤 가능성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고용보험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를 다 해소한다고 쳐도 그 대상자가 한정이 되는 게, 일단 취업을 한 번 이상 최초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해고가 되든 직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다음 취직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하고는 전혀 다른 트랙인 것이고,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무조건적인 어떤 시민의 권리로서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그런 어떤 공적 부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대립은 아예 뭐 전혀 다른 얘기를 아까 하신 말씀처럼 전혀 다른 얘기를 섞어서 하는 것 같고, 이 논의가 촉발된 원인은 김종인의 기본소득 발언 때문이었다고 보는데, 김종인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게 보수 정당에서 관철되기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김종인의 정치 때문이에요. 고대 그리스에 알키비아데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테네 장군이었는데, 스파르타랑 전쟁이 나가서 스파르타 군대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파르타에 투항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파르타 군대를 가지고 아테네 군대를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말년에는 그리스의 적국이었던 페르시아로 또 망명을 해서 이번에는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테네 군대를 박살을 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말년인데, 이분이 어떤 말년을 보냈냐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세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시민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말년에 암살을 당했는데, 누가 암살을 했는지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죽였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김종인의 정치를 보면
그 알키비아데스의 어떤 말로를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암살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진영에서도 민주당이 사람을 죽이진 않는데요. 민주당에서 죽인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죽일지 몰라요. 가격을 누가 보내나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김종인이 지금 이번에 처음 기본소득 말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시절에도 기본소득을 미리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화제가 안 된 건 민주당은 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통합당에 와서 그 기본소득을 얘기하니까 화제가 된 건 안 할 것 같은 당에서 그런 발화가 벌어진 건데, 과연 그 당의 구성원들이 김종인의 그 아젠다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까 그 알키비아데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그 길어야 1년짜리 이제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인데 객식구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기본소득의 DNA를 통합당에 심을 수 없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김종인의 입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당에서는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누가 말을 해도 이제 그거 김종인 거잖아. 오히려 그 다른 대권주자 입에서 나왔으면 좀 더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뭐 내용적으로나 어떤 가능성 면에서나 김종인의 기본소득은 뭐 희박하다. 지금 이제 통합당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상당한 감각과 경륜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합당의 상태가 그걸 소화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찌됐든 간에 기존의 어쨌든 이 보수진보 내지는 민주당 통합당의 이 구도를 바꿔보려고 사실 저런 걸 꺼내드는 거거든요. 아예 판을 바꿔보자. 근데 문제는 판이 바뀌려면 요즘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 이제 새로 이렇게 튀어나오든 아니면 기존 리더들 중에 뭔가 이제 뭐 과거에 유승민이 한번 개혁보수 얘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면모를 보였듯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 혼자 저러다가 비대위원장 임기가 다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뭐랄까 인적 자원이랄까 그리고 리더십 자원이랄까 이런 게 지극히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글쎄 뭐 그분 얘기는 아예 하지 맙시다. 뭐 굳이 여기서 그분 얘기까지 복잡하게. 제가 원희룡 지사를 개인적으로 사이가 나쁜 원한이 있는 건 아닌데 이분이 지금 대권을 꿈꿀 수 있게 된 정도가 미래통합당의 전 현 주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진지하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보면 그분이 제주도지사 내려가서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쯤 될 때부터는 대권 주자군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뭔가 꿈을 꿀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끔찍한 거죠.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0대 경제를 아는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처음에 던졌던 게 판을 바꾸는 건 결국엔 사람으로 바꾸는 건데 그 얘기 했다가 비대위원장도 안 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잠깐 이제 사심이 있는 거 아니야? 잠깐 주머니 속에 다시 집어넣고 이제 뭐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의제를 꺼냈는데 아마 이제 고민일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결국에는 이 뭐 의제를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이게 뭐 사람을 통해서 뭔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혹은 누군가 그거를 이렇게 체현한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국 배꼽핀 아닌가요? 아니 결국에 가서는 이제 본인이 나가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없네 찾아봤더니 저는 40대 곱하기 2. 아니라 이게 파랑새 같은 거라서 40대 유니콘을 찾아다녔는데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일단 5년 동안 하면서 지금 30대부터 키워갖고 5년 후에는 정말 쓸만한 정치를 만들어 놓을게 라고 하는 거죠. 아주 맥락이 없는 게 지금 바이든이 미국의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나이가 김종인 위원장보다 2살 어리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조 바이든이 이제 인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선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냐면은 나는 징검다리 후보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나는 4년만 하고 물러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새로운 세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나온 징검다리 후보고 일단은 트럼프를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꿈쩍도 안 하던 젊은 진보들이 그러면 바이든을 찍어볼까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예 맥락이 없는 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잘못 말씀하신 걸로 깜짝 놀랐네. 맥락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맥락이 없는 건 아닌 게 맥락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오늘 토크 이슈를 하겠습니다. 앞에가 좀 길어져서 짧게 할게요. 이거는 그 정의연 문제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핫 이슈였다가 그 안타깝게도 소장께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시고 북한 문제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잠잠해졌어요.
근데 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뭔가 냄새를 풍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음모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타살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비판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정주식 편집장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는? 사실 그 메신저를 비판한다는 게 사실 그 뭐 좋은 논의는 아닌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의 그 과거 경력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지금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심지어 이분이 국과수 부검 결과까지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타살설을 풍기고 있는데 저는 이거 어쩌면 진심이라고 봐요. 곽상도 의원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직접 그걸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30년 전에 유서대필 사건 수사를 맡았을 때 국가수와 정치적 딜을 통해서 어떤 그 조작을 이끌어냈던 본인의 경험으로 지금의 국가수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사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저 여기서 화가 나는 건 곽상도 개인이 아니라 곽상도를 그 TF 위원장으로 맡긴 그 미래통합당의 결정에 대해서 좀 그 화가 나요. 이렇게 될 것을, 그러니까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물론 뭐 중간에 뭐 돌아가신 분이 생길지는 그걸 몰랐겠지만, 이런 더러운 방식으로 검증을 할 것이라는 걸 미래통합당에서도 충분히 알았을 텐데, 그런 역할을 그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최근에 그 미래통합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쇄신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곽상도가 저렇게 그 좀 더티한 방식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 저당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을 스스로 좀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슷한 맥락을 그 진중권 전 교수가 윤미향 의원의 굉장히 비판적인 분인데 이거는 윤미향 도와주는 거다 곽상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페이스북에 비판을 했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정주식 편집장 페이스북 보니까는 거기 한마디 썼던데 그 말로 전 대신할게요. 곽상도발 뉴스는 본인 부고 이외에는 믿지 않겠다. 저기는 뭐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나는 믿지 않겠다. 제 지인분이 저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곽상도발 뉴스는 곽상도 본인의 부고 아니면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서 보기를 그 말로 대신하겠다. 굉장히 강렬하네요.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그러시겠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네. 본인 부고만 믿겠다. 네, 그 뭐 검사 출신의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고, 근데 맥락을 모르는 젊은 분들 위해서 그 얘기만 잠깐 드리면 그 김기설이라는 그 당시 전민련이었죠. 전민련의 이 사무국장을 하던 분이 당시에 노태우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뜻으로 투신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의 필체가 본인의 필체와 다르고 다른 사람이 써준 것 같다 라는 것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고, 그 당시에 쓰여진 2권의 노트, 정자로 쓴 회의록과 흘겨 쓴 수상록을 놓고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글씨체냐, 그것과 유서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강기훈이라는 분을, 이게 또 피해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곽상도 혼자서 한 일 아니니까 검찰의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강기훈이라는 분이 유서를 대신 썼다. 왜? 이 빨갱이들은 그 대의를 위해서는 서로를 떠밀어서라도 혹은 자살을 부추겨서라도 할 수 있는 놈들이다라는 레토릭을 만들어서 당시의 민주운동에 큰 찬물을 끼얹었죠. 거기에 이제 몇몇 지식인들이 동의하면서 김지하 씨라든지 박홍 서울대 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운동권들 사이에서는 번호가 있고 번호를 받아 순서대로 죽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91년에 했었고, 그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반향을 크게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운동권은 저런 애들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 그 곽상도가 바로 그 강기훈 씨를 조작하는 그 사건의 수사팀의 검사였고, 그런데 지금까지 한 차례 사과하지 않았고 2015년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어요. 강기훈 씨는. 2015년 본인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인데 재심으로 무죄를 받고 2017년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그 해당자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까지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본인은 사과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을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윤미향이라는 운동권이 그 죄 없는 소장에게 언니 한 사람만 입 다물고 죽어주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나, 혹은 국가수까지 동원해서
그 살해를 한 다음에 국가수가 이건 자살이야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예, 역사적 사실이 그렇고 역사를 반복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구역질 납니다. 사실은 너무 비인간적이고 지독한 음모론을 곽성도가 펴는 건데 자기가 과거에 그런 공작에 가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는 그런 약간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게 돌아가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얘기를 무책임하게 정치인이 하고 있는 거죠. 저거에 대해서는 뭐 단호하게 어쨌든 비판하고 저는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문제와 어쨌든 우리 손영미 고인이 되신 소장님의 사망의 문제와 또 우리 이용수 운동가가 폭로를 하면서 시작된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이죠. 이제는 이 투명성 문제와 또 정의연이라는 혹은 이 위안부 운동이라는 이 운동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이거는 각각 또 다른 별개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인지 아니고 의원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저는 바람직하게는 검찰 수사까지 가지 않고 일종의 결자해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검찰 수사까지 간 거는 굉장히 어쨌든 좋지 않은 그런 과정이 될 거고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자칫하면 이제 시민사회 전체의 신뢰성이나 투명성 이런 거를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용수 이 할머니가 2차례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제 귀에 가장 와서 이렇게 꽂혔던 얘기는 이제 운동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운동 말고 한일 간의 후세대가 교류하면서 이런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이분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저는 했던 얘기라고 보는데 이 얘기는 완전히 실종돼 버렸어요.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안부 운동을 둘러싸고도 당사자 중심주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 운동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또 많은 성과를 냈고 앞으로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동이 보존돼야 되잖아요. 자칫 이 과정에서 저 운동의 의미가 훼손되면서 저 운동이 소실되지 않을지 그런 점이 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중첩돼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분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운동의 위안부 운동의 어떤 방향성 정립을 이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근데 사람이 좀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면요, 이런 유혹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양한 비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정말 얼토당토안한 곽상도식의 그런 헛소리 같은 비판이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나한테 뼈아픈 날카로운 비수같이 꽂히는 합리적인 비판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장 반박하기 쉬운 비판에, 바보 같은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좀 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비판은 좀 회피하고 싶은 게 이제 사람 마음이 되거든요. 윤미향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 무엇이냐 물으면 합리적인 비판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해명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곽상도가 음모론자라고 해서 곽상도가 문제고 언론의 과도한 왜곡 보도가 문제라고 한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식의 대응이 저는 조금 금방 진화할 수 있는 불을 지금 더 키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런 얼토당토 않은 비난에 당사자가 직접 혹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직접 말을 보탤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성실히 답변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본인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위안부 운동, 이거는 이제 전시 성노예에 대한 이야기고 여성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글렌데일의 소녀상을 세우는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직접 활동을 해봤던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글렌데일 씨는 한국 여자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여기다 이걸 비석을 세울게요. 당신들이 공적 재산으로 관리해 주세요. 이게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 범죄가 있었고
광범위한 여성들이 일본 정부라는 구체적인 주체에 의해서 일본 군이라는 구체적인 주체에 의해서 납치되고 강간당하고 위안소를 운영하는 형태로 갔다는 역사적 사실을 먼저 입증을 하고 그러한데 이것을 현재와 다음 세대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제한한다라는 이야기까지가 그 사람들에게 설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써져 있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읽어보고 아, 우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 시위도 그런 의미에서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수요 시위를 저도 뭐 매번 가본 것은 아니지만 틈틈이 가서 보고도 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저한테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은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를 키우고 대사관을 때려부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체험 삶의 현장처럼 일간의 중학생들이 거기 현장에 와서 고등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도 듣고 거기서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면서 역사적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전 이용수 운동가가 얘기하는 후세대에 대한 교육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과 수요 집회는 전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그리고 아주 짧게 윤명 대표가 30년 동안 끌어오는데 독점적으로 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그 사람 말고 딴 사람이 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사회적으로 공론화돼서 이 주제가 잘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의도 킹스맨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요? 좀 뭐 컨셉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지난번보다 한결 발전됐습니다. 와인도 주고. 다음번이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폭탄주로 한번 그러면 한번 쉐하게 쫙 돌려볼까요? 뭐 그러면 농담이었고요. 농담이었습니다. 여의도 킹스맨 매너가 정치를 만든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에는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 혹시 장소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데서 좀 해보도록 시도를 해보겠고요. 저희는 톤 앤 매너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저희가 다 신사들 아닙니까, 신사? 제가 합정동에 예. 굉장히 잘하는 오붓한 바가 있어요. 그래요? 상수동에. 상수동에. 네. 거기를 한번 섭외해 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주식 직사회 편집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이었습니다.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